예, 안녕하십니까. 김준영입니다. 예, 제가 시간을 하여튼 최대한 당겨보도록 노력을 할 텐데요. 예, 하여튼, 예. 제가 말씀드릴 오늘 주제는 미국 주택시장의 정책과 대응이고요. 그래서, 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를 의뢰를 받고 좀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전문가도 아니고, 단순히 작년에 미국에 연구년을 갔다 오고 나서 이 발제가 결정이 돼서 뭘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크게 부담을 안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전체 발표들 자료들에 대해서 제가 제 커버리지가 제일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전체를 고찰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고요. 제가 작년에 있었던 그 포틀랜드에서 그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지금 있어 왔는데, 예, 그게 뭐 여러 가지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Inclusionary Housing Program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기 앉아 계시는 장영석 박사님하고도 관련 연구를 한번 진행을 한 적도 있고요. 사실은 그때는 계층 혼합형 용도지역제라는 말을 좀 했는데, 요즘에는 또 워낙에 포용이 또 중심이 됐다 보니까 아예 그냥 이름을 보다 더 편하게 이렇게 불러보는 것은 어떨까? 예. 현재의 일련의 어떤 정책의 그 흐름들,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슈들에 대한 좀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좀 주제를 골라봤고요. 즉 최근에 우리나라가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가장 메인 바디는 결국 주택시장 안정을 통해서 가격을 하락을 좀 시켜가지고, 결국 시장 안정이라는 게 가격 하락이니까요.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서민 주거를 안정을 시키겠다라는 그것이 현재 메인 말인데, 과연 이와 같은 노력이 방향이 맞는지, 적합한지, 충분한지에 대한 논의가 좀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가. 그래서 이 인클루전리 하우싱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에 대해서 조금 시사점을 많이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버리지가 좀 크지 않기 때문에 전체 미국의 사례를 논하는 데는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좀 제도의 맥락을 말씀드리면요, 뭐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가장 처음 이 제도의 그 시작은 중저소득 주거 소요가 지금 많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상황 인식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식 자료에 2만 3천여 호가 중저소득 가구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게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2035년까지 80% 이하 가구를 한 1만 호 정도 더 공급하겠다라는 분명한 목표 속에서 이제 포틀랜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프로그램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2월부터 관련된 프로그램이 이제 마련이 되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주요한 목적이 경제적으로 다양한 근린을 보호하겠다. 주택의 지불 가능성을 확보하고 시장 가격대 주택 공급과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을 연동시키겠다. 이런 어떤 다양성 내지 주거 기회의 어떤 풍부한 확보 차원에 대한 강조가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 자금만으로, 정부 재정만으로 부담 가능 주택을 과연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쉽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도 여기 내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대상은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포함하는 모든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요. 신축, 기존 건물 증축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총 5가지 옵션이 제공이 되는데, 물론 5가지 내에서도 조금 더 베리에이션이 존재하지만요. 첫 번째 옵션은 전체 물량의 15%를 중위 가구 소득의 80% 이하 가구에 제공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옵션이고요. 소득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 이하 가구에게 제공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8%로 비율도 조금 낮아지고요. 근데 그 같은 부지가 아니라 별도의 부지로도 가는 옵션이 있을 수 있고요. 별도의 부지로 갈 때는 소득은 60%로 옵션 1에 비해서 낮아지는데 물량을 보시면 20%더 높아지는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것은 그 중위가구 소득 대비 30%까지로 줄일 수도 있는데, 그때는 또 물량이 또 10%로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소득이 낮추면 물량을 좀 줄어들고, 좀 또 부지를 떨어뜨리면 물량을 또 늘리고, 그와 같은 베리에이션이 옵션들 사이에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마지막 옵션을 보시면은 부담금을 대신 납입하는 그와 같은 시스템도 존재하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첫 번째 옵션은 15% 이상을 80% 이하에게 제공을 하는 것인데, 주요 도심 등의 계획지구에서는 이 물량을 20% 이상으로 높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냥 강제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재산세에 대한 10년 감면 혜택이 존재하고요.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일부 도심계획지구 내에서는 더 많은 물량을 제공하려는 그와 같은 움직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높이려는 게 존재하고요. 건설 소비세를 면제하고 개발 부담금을 면제하고 주차장 공급 의무도 면제한다는 것. 사실 앞서도 비슷한 언급이 되었었는데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밀도 및 용적률 보너스입니다. 아까도 발표가 나왔지만은 최대 300% 정도의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금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예, 그래서 위에 게 맥시멈 덴시티가 인클루전리 하우싱 프로그램 적용하지 않았을 때 최대 주거 밀도인데, 보통 대지 면적 3,000 스퀘어미터당
한 유닛을 지을 수 있는 것을 2,400 스퀘어 피트로 바꿔서 진행이 되고요. 밑에 있는 그 테이블은 용적률에 대한 부분인데 한 150% 정도로 제공이 되다가 지금 인클루전리 하우싱 프로그램 하면은 용도 지역에 따라서 250%, 그래서 뭐 최대한 200% 내지 300% 정도 그 용적률에 대한 그 보너스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득 수준을 낮추면은 8% 이상으로 좀 비율이 낮아지지만은 역시 동일한 부지에서 공급을 하게 되고요. 별도 부지 신축하는 안도 존재하는데, 사실 도시계획에서 많이 아시겠지만은 이 TDR이라는 컨셉이 여기 비슷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 그러니까 원래 거기서 공급을 했어야 됐는데 다른 지역으로 보낸다면은 기존에 지었어야 되는 건물을 송출 건물, 샌딩 빌딩이라고 하고, 용적률을 부담을 의무를 받는 지역을 수용 건물, 리시빙 빌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건물들 내에서 이렇게 오갈 수 있는, 별도 떨어진 부지 내에서 해당되는 의무가 오갈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동일하게 해당되는 부지의 샌딩 빌딩에 대해서 동일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근데 여기서 좀 눈여겨보실 것은 수용 건물의 IH 물량, 소형주택 물량과 송출 건물의 이 물량이 서로 비슷해야 된다는 합리적 동질성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또 반경 기준이 있습니다. 수용 건물하고 송출 건물 사이에 너무 멀리 떨어져서도 안 되고요. 종합기획 지도 점수라고 제가 뭐 그냥 강제로 번역을 했는데, 저와 같은 점수가 같거나 그 이상의 지역에서 위치해야 된다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 합리적 동질성이라는 조항은 포용주택 프로그램 자체가 일반 물량과 임대 물량을, 그 IH 물량을 같이 공급하는 것인데, 이 둘 사이에서 차별이 존재하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물량을 침실의 개수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다면 동일한 형태의 분포, 침실이 뭐 원베드, 투베드, 쓰리베드에 대한 동일한 분포가 임대세대 내에서도 존재해야 되고요. 면적도 동일하게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층을 특정 층으로 몰면 안 되고요. 최상층에는 다 몰 수 있는데 절대 이제 다른 층에서 특정 IH 물량이 25%를 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서 세부적으로 동일한 사용 연한을 갖는 마감재를, 동일한 에너지 스타 평가를 받는 설비를 짓녀야 되도록, 그리고 이 사실이 반드시 건물의 건축가에게 증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양 세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비율이 조금, 면적 기준이 조금 낮지만은 거의 비슷한 형태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 기회 지도 점수를 보시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역에서도 지을 수 있게 되는 별도 옵사이트에 대한 그런 조항들이, 옵션이 존재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지을 때는 그 지역과 동일한 입지 혹은 그 이상의 입지 조건을 가진 곳에 지으라는 개념이고요. 그렇게 그 기준을 가지고서 과연 그러면 동일한 입지 혹은 그 이상의 입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걸 포틀랜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 종합기회 지도 점수라는 것을 모든 필지에 대해서 다 부여를 해놨습니다. 즉 각 필지별로 대중교통시설 접근성, 교육시설 접근성, 고용밀도, 공원 및 식품점, 그 다음에 직장 접근성 등을 평가를 해서, 여기 뒤에 보시면 제가 이 테이블을 그대로 가져와서 말씀을 드렸고요. 가중치가 조금 뭐 자기적인 부분도 있는데, 어찌됐든 저와 같은 포인트를 만들어서 필지별로 다 저 포인트를 1에서 5점까지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원래 수용 부지에서 내가 지금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하는 지역이 4점으로 판단되었다면은 그 IH 물량을 다른 지역에 지을 수 있으면 적어도 4점 이상, 4점이나 5점 이상이 되는 그와 같은 필지에서 지으라는 것이 컨셉이고요. 그렇게 해서 포틀랜드에서 제공하는 포틀랜드 시 경계를 가지고서 저 색깔이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특정 필지를 검색을 하시면 각 필지에서 컴바인 스코어가 몇 점이 나왔는지를 바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 4에서는 별도 부지의 신축만 가능하느냐, 아니면 기존 건물의 공급도 가능하고요. 그때 어떤 비율들은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고요. 그렇지만 역시 다른 부지에 지을 때는 합리적 동질성, 반경 기준 혹은 종합기회 지도 점수가 기존 이상인 그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체 부담금과 관련돼서는 역시 안 줄 수도 있다, 돈을 내라 라는 게 역시 존재하고요. 이 내에서 지금 평당, 브로스 스퀘어 피트당의 지금 가격들이 주요 지역별로 결정이 돼서,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도심이다라고 하면은 저기 보시면 부담금의 단위 부담금이 더 높게 설정되어 있고, 그와 같은 조정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시면 지금 2017년 6월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항상 포틀랜드는 어떤 정책을 하게 되면 1년 6개월 정도가 지나면은 18months 뭐 약간의 그런 지난 18개월, 1년 반 동안 어땠나를 평가하는 보고서들을 무조건 내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72개 개발사를 통해서 494개의 물량을 허가했거나 허가가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62개는 민간 자본만으로 진행이 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분포가 저렇게 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 이 정도를 가지고서 이제 빠르게 좀
과연 이걸 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과연 이 인클루저널리 하우싱 프로그램만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너무 좀 과도한 주장일 수도 있겠지만 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주택 가격의 상승에 대한 그런 좀 완화에 대한 움직임,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에 있어서 그걸 차단하려는 것이 과연 주거복지와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에 대한 우리의 판단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개발이익을 증대하는 것이 과연 주거복지 장애물인가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가격 상승을 억제하거나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그런 시도들이 과연 실질적인 주거 안정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이어진다는 증거가 그렇게 제가 받아보지 않아가지고요. 관련 정책들이 가격을 하락시키는지에 대한 여부, 하락을 시켜서 그래서 주거 안정을 과연 이룰 정도의 가격이 형성시키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알고 있고 그에 대한 에비던스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히려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난번 학술대에서 그런 논의들이 많이 나왔지만 대출을 규제한다는 것이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수요를 더 어렵게 만드는 현상이 존재한다면은 과연 이것이 주거복지를 돕는 것인지 장애물인지에 대한 이슈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 상승이나 투기 수요 억제가 오히려 일반 주택의 공급을 저해할 수도 있고 이는 주거 불안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은 그런 점에서 이 IHP 프로그램을 보면은 개발이익을 활용을 해서 실질적인 주거 안정의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장치 로 볼 수 있고요. 즉 IH 물량을 통해서 부담 가능한 주거 기회를 제공을 하고 주거 안정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생성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주택가격 하락과 상승과 무관하게 이 프로그램이 작동해서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화랑일 때 주택가격이 상승해서 개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진다면은 IH 물량이 그에 상응해서 실질적으로 더 많이 공급되는 이와 같은 구조. 특히 도심 등과 같이 개발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물론 그에 대한 인센티브도 많이 주지만 IH 물량 비율을 더 늘리기 때문에 주거 문제가 더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더 많은 주거 기회를 직접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이 오히려 주거 복지를 보다 돕는 장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과연 시장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부담 가능 주택만 필요한가 아니면 일반 주택도 함께 필요하지 않나 그와 같은 균형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부담 가능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과중한 의무를 지을 때 일반 주택의 공급까지 제한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IHP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안이 아닐까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좀 몇 번 나온 이슈입니다만 저희가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 과연 반드시 재정에 대해서 의존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슈인데 미국에서 물론 연방정부 프로그램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건 별도의 재정보다는 뭐 라이텍에 대한 프로그램도 그렇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혹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 계획 권한을 통해서 활용하는 것들이 메인 바디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세금에 대한 감면 면제,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권한을 활용하는 것, 특히 밀도 연면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IHP에서 중요하게 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정부의 예산 제약으로부터 지금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어떤 주거복지 프로그램이 가용하다면은 그럼 우리가 모든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항상 생각하고 주거 불안을 이야기할 때 과연 임대주택이라는 정책이라는 그 틀만을 활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개발 이익과 주택가격 상승과 연동시킬 수 있는 건 없는지 근데 연동을 시켜야 된다면 결국 계획에 대한 권한과 얘기가 돼야 되니까 결국 지방정부의 도시계획과 긴밀히 연계를 해야 된다는 거 이제 그렇게 바라본다면 우리가 사업자하고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이익과 주택가격 상승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그 주체를 징벌적 과세와 부담금을 부과해야 되는 대상이 될 수가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IHP 프로그램 내에서 본다면은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제공을 해서 정부 재정에 우리가 굳이 의존하지 않고도 주거 기회를 제공하는 그와 같은 주체로서 우리 사업자와 토지 소유자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로 생각이 됩니다. 그 IHP 프로그램 내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충분히 보상을 주는 것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지만은 폭넓은 유연성이 이 사업 내에서 존재했습니다. 소득 수준에 대한 어떤 판단들이 가능하고요. 대상지에 대한 공급들이 판단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신규 공급과 기존 건물 매입에 대한 판단도 사업자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직접 지을 것인지 돈을 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사업자 중심에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 이 유연성을 제공하면서도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그 선택에 중심을 더 주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더 선호할 것 같은 대안에 약간 그 의무를 더 부과하는 그와 같은 좀 그 정책적인 디자인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부진의 다른 건물로의 이전도 가능한 게 있고요. 총 침실수가 동일하다면 세대수를 줄이면서 침실이 많은 방을 설계하는 제도도 내용에서 있습니다. 제가 설명 못 드렸습니다만 그게 왜냐하면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이 중저소득 가구 내에서 너무 방수가 소형으로만 공급되니까 과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오히려 침실수를 유지하면서 더
큰 사이즈가 공급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고, 그리고 이 세부적으로 플로팅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뭐냐면 IH 물량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IH 물량이 그 내에서 입주 가구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프로그램인 거죠. 저희가 어떤 지역을 소셜 믹스로 해야 되는가에 있어서 가장 큰 컨셉이 어떤 지역은 반드시 임대주택으로 고정이 돼야 된다는 컨셉인데, 이 내에서는 굳이 고정을 안 해도 가능하다라는 게 지금 이 프로그램 내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 가구에 따라서 그게 소셜 하우징, 어포더블 하우징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임대가 아니라 분양으로도 공급이 가능하다는 이 점이 역시 유용한 함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양호한 입지의 주거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심에 대해서 더 IH 물량을 더 높여서 동시에 관련된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는 것, 그 다음에 그 IH 물량을 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도심에 지을 때 기존 도시와 떨어져 있는 거리를 2.4km 이내로 제한한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종합기회 지도 점수를 사용한다는 것이 역시 입지에 대한 노력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동시에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도 양질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합리적 동질성에 대한 것, 아까 말씀드린 플로팅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임차인을 모으는 과정에서도 심지어 일반 물량과 동일하게 사용할 것을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혼합을 특정 층 내에서도 25%를 넘지 않도록 했다는 것. 그래서 IH 물량을 공급한다는 것이 사회적 배제가 이루어지는 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주택과 동일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입지와 품질로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강하게 진행됐다는 것. 그 다음에 여기서의 과연 우리 시의 역할, 지방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게 이제 서울시와 같이 서울시가 최근에 각종 기부 체납이나 어떤 그 사전 협상을 통해서 인허가의 수동적 역할에 그치지 않고 지금 전체적으로 공공적인 역할을 달성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지금 여기서도 충분히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급에 대한 시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급된 주택이 99년 동안, 99년이라고 나옵니다. 부담 가능 주택으로 계속 역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사업자가 이 지금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는 것, 그 다음에 부합되지 않은 운영에 대해서 각종 벌칙,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 그 다음에 이 PHB가 이 건물에 대해서 언제라든지 조사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 이런 점들. 그리고 입주 후에 소득이 상승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30%에 대해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80%까지 상승하는 것은 인정해주는 그와 같은 시스템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중앙정부 역할까지만 이제 말씀드리면은, 중앙정부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냐. 사실 기반을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이 가능했던 것이 결국은 어떠한 소득 수준 하에서 얼마 정도의 가구가 주거 소유가 필요한가인데, 이 자료가 HUD에서 그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서 분석해서 만들고요. 그래서 이를 가지고서 중저소득 가구가 필요한 23,000호 이런 논의들, 그래서 1만 호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오고요. 이 그 주택도시개발부가 지역별 가구 번수, 소득 분위에 따른 가구 중위소득, 임대료 이걸 만들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굳이 이와 같은 정보 팩트 베이시스를 확충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사실은 되게 중요했고요. 관련돼서 세부적인 저 데이터가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 가구의 수가 포틀랜드 시 경계 내에서 소득 단위로 몇 세대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연도별로 업데이트가 돼서 나오는 이와 같은 구조가 HUD 사이트 내에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소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과연 적합한가 충분한가에 대한 이슈에 있어서 주택 안정이 되면 좋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 좋은데, 안정이 되지 않더라도 투기 수요가 발생하더라도 그래도 작동하는 주거복지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유연성을 제공해서 결국 사업자가 같이 갈 수 있는 시장 억제, 자본과 대립하는 그런 주거복지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이면서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우리가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일반 물량과 함께 양호한 입지의 양질로 제공하기 위한 방법들이 무엇인가에 있어서도 IHP가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주도, 그다음에 정보 기반의 구축 유지 관리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페이지가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